프린팅을 받았죠, 그죠? 자, 카메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7월, 8월 이른바 영역별 문제풀이가 됩니다. 영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임용시험 전체 영역을 총 8개로 쪼갰습니다. 원래는 16개 과목 22개 영역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그거를 편의상 8개로 쪼갰습니다. 8개로 쪼개서 총 8주 진행을 합니다. 8주.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겠고요. 오늘이 1주차인데요. 오늘은 교과, 교육이론, 완입니다. 완. 그러니까 오늘 하루로 다 안 되니까 다음 주 2주 교과, 교육이론 2에다가 교육 과정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요. 작년도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술 문제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도 그 문제 하나 전체가 교육 과정만 딱 돼 있지 않고 뭐 이렇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포함되면서 교육 과정 물어보는 것처럼 교육 과정 하나만 이렇게 달랑 들어가 있는 기입형도 있고 교육 과정과 교과 내용하게 포함되어 있는 서술형도 있고 그런 논술형도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 차에 표현 활동, 표현 영역이 되겠어요. 표현 역시 완이 되겠습니다. 완이 돼서 여기가 이제 서예, 판화, 조소, 뭐 디자인, 뭐 공예, 뭐 이와 같은 것들이 되겠죠. 플러스 교육과정. 이렇게 됩니다. 4주차가 되면 역시 표현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5주부터 6주는 미술사인데 요게 이제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중국미술사 플러스 활원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7주에서 8주가 역시 미술사인데 여기 이제 서양미술사, 그 다음에 미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교과 교육론에 일부 비평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평이 가 있지 않고요. 여기 비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영역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영역별로 이론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론 정리를. 오늘이 1주고요. 다음 주에 된 내용은 교과 교육론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예습을 해 오세요. 예습을 해 오시고 그 다음부터는 예습할 필요 없고 복습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뜰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부 방법은 뭐 별거 없고 이건 선생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각자가 맞는 공부 스타일대로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토요일이 기준이니까요.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직강 이렇게 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오늘 했던 거 한번 보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눈으로도 한 번 더 훑어보셔야 돼요. 7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일찍 끝납니다. 좀 더. 평소보다는. 그래서 빨리 끝나면 뭐 3시 반, 4시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뭐 스터디를 하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렇게 되니까 무척 빨리 끝나게 되겠죠. 평소보다. 그러니까 빨리 끝나면 날 밟고 막 그냥 뭐 어떻게 좋아 어머 막 그러지 말고 빨리 이렇게 도서관이나 어디 시원한 데 들어가서 오늘 했던 걸 한번 돌려보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고 일요일 날 뭐 종교 활동 같은 거 하는 거 좋은데 여기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여기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도 공부를 해서 여기서부터 쭉 전체가 다 공부가 이렇게 깔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깔려 있고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정도의 교육학을 좀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공을 하셔야 돼요. 전공을. 그러면 이 전공을 전부 다 뭘 하는 거냐? 여기다 이렇게 칸도 많고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미술사도 하고 미학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공예도 하고 그래서 망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제부터 그냥 한 영역만 그냥 그 주에 다 하셔야 돼요. 그 주에. 각자가 공부했던 상태가 현재 다르기 때문에 막 불안할 거야. 아, 난 미술사 약한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팔랑귀라서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어머 그런가 봐 막 이러잖아요. 뭐 교과서 스터디라고 한 개만 뜨면 어머 교과서 봐야 되나 봐 하면서 막 또 난리가 나요. 그렇게 하면 계속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그 달리는 말에는 이렇게 눈 앞에 이렇게 탁 주변을 싸잖아요. 이렇게 앞에만 보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 스타일대로만 달리는 것이 중요하겠고 막 이것저것 해서는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주에 그냥 하나만 쫙 끝내셔야 돼요. 요번 주는 교과 교육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지? 처음부터 쫙 훑어서 학자 정리하고 이론 정리하고 막 다각도를 이렇게 풀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문제를 놓고 이와 같은 문제 형식으로 교육과 교육론을 자기가 한번 또 다르게 만들어보고 막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록 오늘 시작했던 초수일지라도 5월에 시작했던 초수일지라도 그래도 아직은 5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거야. 해볼 만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뭐 뻥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6월 말에 디자인 공예가 시험을 봤어요. 추가 모집을 해서 시험을 봤단 말이지. 그 공지가 1월 달인가 떠가지고요.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1월 12일 날 하고 수업 안 했고 1월 19일 날 첫 수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첫 수업 대충 인사하고 막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1월 말부터 했다는 얘기죠. 정확한 공부는. 그러면 2월, 3월, 4월, 5월, 6월 5개월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2차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5개월 준비를 했는데 누군가는 반드시 15명 교사가 된다는 뜻이야. 서울, 인천, 경북, 광주. 그러니까 주변에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왜 못해? 그죠? 여러분들이라고 왜 못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물론 막 장밋빛이만은 않아요. 디자인 공예과 교과 자체가 좀 과목이 되게 많습니다. 학생들 교과서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냥 달랑 미술 하나잖아요. 물론 출판사가 10개이고 그 다음에 미술 문화, 미술 창작 이렇게 있을 뿐인데 디자인 공예는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디스플레이, 무슨 뭐 가구 디자인 뭐 아주 그냥 듣도 보도 못한 게 너무나 많아. 교과서만 쌓아도 몇십 권 되는 거야. 반면에 문제는 좀 얄팍하게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크게 이렇게 지장은 없었지만 좀 다르죠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은 내용이 굉장히 좀 깊지 어렵고 그런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봤을 때 5개월이라는 기간이 막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도 아니고, 그죠? 불안해서 난 아예 올해 제꼈어. 그냥 올해는 그냥 뭐 아마추어야 나는 뭐 이런 생각 할 필요도 아직은 없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이렇게 각을 딱 세워서 하면 좋겠다. 그러려면 얘네를 막 쪼개지 말고 한 영역만 쭉 가는 게 좋겠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제안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각자를 맞췄으면 좋겠고요. 대체로 임용이 장독립형이 아니라 장의존형입니다. 교과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논문 찾기 힘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식 정도 수준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맥락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교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별적인 성격이야 장독립형이든 의존형이든 뭐 각양각색이겠지만 공부는 장의존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케줄표를 좀 작성하고 만들어서 매주 이렇게 점검받으면 더욱 좋겠다. 이 스케줄표는 우리 카페에도 있고요. 학원에 얘기하면 실천표라고 그래요. 생활 실천표. 주세요 그러면 아마 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복사해서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매주 진행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주 진행을 09시 30분부터 딱 시작을 해서 10시 20분에 우선 선수학습을 합니다. 선수학습. 그 다음에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A형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11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 B형 시험을 봅니다. 자, 이 선수학습이 뭐냐면 오늘 볼 A형과 B형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마 프린트를 받았죠? 그거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넘겨보면 뭐 이렇게 뭐라 막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요번에 오늘 시험 문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하는 거지. 딱 보기도 이거 지금 안 봤으면 시험 문제 못 풀 거 아니야. 틀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시험 그래도 아무리 5개월인데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문제 푸는데 계속 빈님만 내리면 많이 힘들어지지. 그치? 그래서 미리 공부하고, 물론 1시간 전에 봤다고 해서 막 외워지진 않아요. 그래도 작은 것들은 외워주고 이렇게 쓸 수는 있어. 이렇게 몇 개는. 그게 훨씬 나은 거지. 어쨌든 이때 공부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12시 40분부터 13시 40분까지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13시 40분부터 일반적으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오늘은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할 텐데 어쨌든 크게 잡아서 한 15시라고 합시다. 15시면 3시가 되겠죠? 요게 이제 해설을 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벌써 아침에 한번 시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여기서 또 한 번 듣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3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요게 이제 정규 수업이 끝나고 15시부터 비공개 수업입니다. 비공개 수업이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평가원에서 문제를 걷어갑니다. 여러분들 푸는 문제를 다 걷어가요. 지난번 디자인 공예과에서도 3번 와서 걷어갔어요. 3번. 직원이 저한테 시간까지 적어주더라고요. 뭐 2시 10분에 와서 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걷어가서 그 문제에서 다 안 냅니다. 이렇게. 그 문제에서. 특히 디자인 공예 같은 경우는 지금 강사님이 저랑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전부 교과서에서만 냈어요. 전부. 근데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뭐 공개, 비공개 이런 개념이 없으셨단 말이죠. 교과서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다 피해갔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공개 스타일을 하는 거고요. 비공개는 유출시켜주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다 걷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에서 가져갈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가서 평가하는 직원한테 있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뭐 이것만 안 하면, 그거만 안 하면 평가원이 몰라.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비슷한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좋잖아요. 그죠? 점수도 좋고. 그래서 비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 비공개는 문제로도 할 수 있고요. 문제. 때에 따라서는 논문을 제가 들을 때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읽기 자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문제일 경우는 모두 회수합니다. 공부시키고 옮겨 적을 시간 주고 모두 회수합니다. 논문과 읽기 자료는 그냥 나눠드립니다. 그냥. 이건 뭐 평가원이 가져가 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나눠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주마다 좀 달라요. 주마다. 그래서 다음 주 자료를 지금 준비 중인데 그 논문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찾고 이렇게 메모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럴 경우는 그냥 나눠주는 거니까 좀 편하게 되겠죠. 그렇게 될 테니까 알아두시고 이 비공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이렇게 자꾸 하면 저는 귀찮아져요. 그냥 수업 딱 하고 말아버리면 돼. 정 다 끊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수업 하면 그걸로 딱 끝이거든.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이라. 얼굴 보면 이 사람 응원하고 싶고, 그치, 이름 알면 이 사람 또 응원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 학생들이 합격했으면 좋겠고 이러려니까 내가 막 전략을 짜는 거지. 머리 싸움을 하는 거야, 아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의도를
충분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험이 원래 여러분들은 90분 시험인데, 그쵸? 여기도 90분, 여기도 90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90분 다 필요 없어요. 그지? 일단 50분 이상 넘어가서부터 못 쓰는 건 못 써. 아무리 뭐 5시간 주더라도 못 써,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앉아서 막 이러고 뭐 이러고 막 손톱 이러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1시간만 딱 보자고. 그런데 딱 봤더니 1시간으로 모자라다 그러면 더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도 보면 봐봐요. 영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이랑 이론이랑 이렇게 혼합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퀄리티 있게 조금 이렇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굉장히 사고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개 있단 말이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는 1시간으로 좀 모자랄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달랑 교과 교육론만 있으니까 이거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서술형이랑 논술형이 문항수가 똑같더라도 1시간이면 넉넉하더라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막 이렇게 있을 필요 없으니까 1시간만 보자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쨌든 진행하다가 선생님 시간 모자라요 그러면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보고 진행하겠고요. 보통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아울러서 문항수도 여기 기입형이 10문제, 기입형이 10문제 A형, 기입형 10문제, 서술형이 4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서술형이 4문제, 논술형이 2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좀 바뀌었죠. 기입형이 줄고 서술형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써야 된다는 거지. 써야 되는 거. 제가 5월달 수업을 서술형과 논술형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5월달 그러니까 내 수업을 들었던 안 들었건 관계없이 서술형, 논술형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전, 대구 수업을 해보니까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초수이든 뭐든 간에 5월 달에 서술형, 논술형 공부했던 사람은 오늘 문제 쓰는데 이상 없이 막 써. 정답이든 아니든 간에. 쓰는데 주저감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재수, 삼수, 사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술형, 논술형 준비를 좀 소홀했던 사람은 쓰는 것부터가 일단 부담돼. 첫 글자를 뭘로 할까? 첫 문장을 뭘로 할까? 이거 문제를 그대로 옮겨줘도 되는 건가? 뭐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렇게 자꾸 고민도 힘들어 하더라고. 그 차이가 난다니까. 자꾸 이제 경험을 해서 만약에 그동안 5, 6월 달에 그런 걸 준비 안 한 분들은 7, 8월 달에 그걸 빨리 따라잡고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쓰는 문제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야 이번 시험이 지금 이렇게 서술형과 논술형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빨리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 지금 3학년이 있거나 대학원 한 2차 정도 있거나 그래서 내년 시험 보는 사람들이라면 침착하게 차분하게 이런 걸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9, 10월 달에는 모의고사니까 그죠? 실제 시험처럼 모든 문항이 다 섞여 있단 말이죠. 그리고 1교시 때는 교육학을 볼 겁니다. 9, 10월 달에는. 실제 시험처럼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만약에 지금 현재 3학년 혹은 대학교 2학년, 3학년 혹은 대학원 2, 3차 뭐 이 정도 경우는 뭐 9, 10월 달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직접적인 거는 아니니까 그건 심사숙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나 지금 7, 8월 달에는 영역별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걸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아울러서 도대체 이 영역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걸 지금 맛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필요한 공부이니까 이런 거를 좀 요 기회를 잡아서 꼼꼼하게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항상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마인드 잊지 마시고요.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결석하면 자기 손해예요. 결석하면 뭐 인강 뭐 연결 듣지 인강 듣는 게 아니라 인강으로 나를 보는 거지. 공부가 안 돼 그거는. 그렇죠?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냥 화면만 넘길 뿐이지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이왕이면 결석하지 말고 매번 성실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그 동문 계열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로가 경쟁이긴 하지만 선의의 동문이라는 생각을 해서 서로 협력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그치, 물 같은 거 쏟아지지 않게 하고, 학원이라는 장소가 원래
원래 그렇잖아요. 일반 학교보다는 공간이 좀 좁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승전이 막 내고 이러면 다 같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분위기 좋게 가야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 덕에 학원 나아가고 싶고 또 공부가 되는 거지. 학원 갈 때마다 짜증나고 막 신경 쓰이고 누구 걔 오나 정말 막 이래버리면 공부가 되겠냐고. 그죠? 공부 안 되니까 그걸 서로 주의하고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 나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아울러서 여기 지하철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50대 60대 아주머니들 아니시잖아요. 지하철 가면 문 열리자마자 달려서 가방 확 던져놓고 딱 땀해서 자리 잡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친구 한 명 정도 잡아주는 건 좋아. 인정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백 놓고 저기다가 가방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이 막 10명 자리 이렇게 잡아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좀 좋지 않은 피해를 주니까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지정자습자 같은 거 안 합니다. 잘. 하게 되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가 탁 비게 되면 맥 딱 빠져.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진취적인 사람이 앞에 앉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모여져서 전체가 또 이렇게 분위기 좋아지는 거니까 지정자습자 안 하는데 안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자리 미리 잡아서 이렇게 그걸로 막 짜증나게 뭐 아침 7시에 왔는데 앞에 10자리는 이미 다 차지했더라 이래 버리면 힘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아울러서 저쪽 뒤에 계신 분들은 카메라로 글씨가 보이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 글씨가 작다 하면 좀 더 제가 크게 쓸 것이고 그도 아니면 뭐 이 비주얼 좋은 거 아니니까 글씨만 좀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 앉는 분들은 또 그런 대로 또 볼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OT를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7월부터는 스터디를 강제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제가 스터디 하세요. 다 써내세요. 이랬는데 7월부터는 강제로 하지 않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저에게 내주면 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렇게 스터디를 짜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혹시 오늘 수업 끝나고 스터디 희망하는 분들은 좀 적어내시면 제가 점검을 해서 짜줄 것이고 아울러서 이미 구성된 스터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저한테 점검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잘 아시겠지만 노량진이라든가 임용에서는 온갖 스터디가 다 있어요. 생활 스터디, 무슨 뭐 밴드 스터디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 그 스터디들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끼리만 하는 스터디는 대다수가 역기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얻어가는 게 좀 적어요. 좀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어떤 스터디든 내가 개입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하고 관계없이 이미 다른 데서 구성을 해서 와 있던 아니면 뭐 다른 데랑 이렇게 하던 뭐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니까 선생님 저희들 스터디 이렇게 하는데 방향 좋습니까? 혹은 뭐 이런 공부해도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계속 점검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거는 두려워하지 말고 잘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1교시 선수학습 먼저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받아보시고요. 펼쳐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1페이지. 오늘이 1주차 미술 교육론입니다. 미술 교육론. 미술 교육론이라고 하는 건 역사도 있고 이론도 있고 학자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주장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미술 교육론입니다. 교과 교육론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될 때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을 생각하면 도대체 미술 교육론이 뭐냐? 이렇게 지금처럼 미술과
미술과 그 다음에 교육론이라고 하는 따로 개별체가 이렇게 모여서 미술 교육론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미술이라고 하는 친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 정립이 필요한데 이 개념을 1969년 유네스코에서 딱 정해줬어요. 딱 정해줬습니다. 이 정해진 내용을 열어다 보니까 이게 얼추 미학과 비슷해요. 특히 예술 정의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저 뒤에 판석 크기 괜찮습니까? 2명만 끄덕끄덕. 1명은 X표. 그치. 이쪽은 뭐 TV가 없으니까 안 보이겠다. 그죠? 조금 더 크게 쓰겠습니다, 일단. 자, 일단 프린트물 봅니다. 1번. 유네스코에서 간행된 예술의 개념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견으로서의 예술, 강화로서의 예술, 표현으로서의 예술, 기록으로서의 예술, 의사 전달로서의 예술, 해석으로서의 예술, 개혁으로서의 예술, 교양으로서의 예술, 질서로서의 예술, 통합으로서의 예술. 8번은 오타가 아닙니다. 교양이 아니라 고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한문까지 써드렸어요. 1번 발견으로서의 예술, 예술을 어떻게 미를 어떻게 발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발견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죠. 보통 합리적인 발견, 경험적인 발견. 합리적인 발견, 경험적인 발견. 그래서 합리주의, 경험주의 이렇게 됩니다. 합리주의는 이성적 측면이에요. 데카르트, 바움가르덴,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고요. 경험론은 취미론이라고도 하죠. 보통 취미론. 그래서 취미론과 합리론을 합친 사람이 칸트. 그렇게 됩니다. 지금 못 받아 적어갖고 이걸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졌지 지금. 그러니까 적어야 될지 말을지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는 막 떠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현상을 선생님이 떠드는 말은 주옥 같은 말씀인데 안 받아주니까 여기도 스트레스 쌓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현상을 지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 간에 막 받아 적으세요.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막 받아 적어. 무조건. 이해 가시죠? 그지? 발견은 두 가지 측면을 갑니다. 합리론과 경험론. 합리론의 대표적인 사람 처음에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바움가르덴. 그 다음에 경험론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취미론. 여기서 말한 취미란 너 취미가 뭐야? 저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게 아니라 미를 인식하는 방법을 취미라고 그래요. 미를 인식하는 방법을 취미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 합리론과 경험론을 합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칸트.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번 강화. 그야말로 미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거고 표현. 그야말로 내적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 표현론의 중요한 학자 누구? 그렇지. 아는 대로 막 떠들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떠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앞에서 틀리는 거고 그래야 시험에서 안 틀리는 거예요. 자꾸 떠들어. 그리고 자꾸 대답을 하는 그 분위기가 좋은 수업이에요. 그런 것들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곰팡이 쓴다. 그러니까 자꾸 떠들고 대답하고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원래 그 뻥을 좀 안 치는 사람인데 그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서울은 굉장히 깍쟁이들이야. 그리고 굉장히 치열해. 눈에서 레이저 나와. 이런 얘기를 지방에서 했어요. 지방에서는 서울 와서 공부할까를 막 이렇게 막 갈등하면서 이 분위기를 굉장히 이렇게 좀 동경하는 분위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입 딱 다물고 이러고 있으면 다 같이 안 좋으니까 대답 자꾸 하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아울러서 지금 대전하고 대구 여태 이런 분위기 없었습니다. 대전하고 대구. 제가 괜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아주 깜짝 놀랐어요. 여태까지 사용했던 교실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꽉 들어차서 분위기가 굉장히 막 열심히 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좀 각성을 하란 말로 입장에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더더욱이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뜰하게 공부했던 사람들 상당히 많이 와서 분위기 전체가 다 이렇게 탁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은 또 많이도 뽑고. 그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구 학생이라 해서 꼭 경남, 경상권만 시험 본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도 공부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굉장히 좀 경쟁이 심해졌구나. 우리도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좋게 선의의 경쟁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덥다고 퍼져 있지 말고 대답 자꾸 하고, 틀려도 좋으니까 자꾸 대답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분위기 전체가 아주 그냥 이렇게 실력이 싹 올라가는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취미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표현론. 표현론을 주장했던 학자 한번 불러보자. 미학자 누구? 그렇지, 크로체. 잘했어요. 1902년부터 나왔던 겁니다. 1902년. 그 다음에 또 카시러. 잘했습니다. 카시러는 표현론이면서 상징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미술에는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카시러의 제자 수잔 랭거. 역시 표현론적 상징론이라고 합니다. 표현론적 상징론. 언어와 국가와 민족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좋은 그림에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내용이 딱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야 된다는 뜻이지. 이해 가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콜링우드. 그 다음에 문학가 톨스토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조금 산티나시는 분. 산티아나. 정신력, 감정, 직관을 함께 정리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자기 주장은 거의 없고 나머지 분들 거를 그냥 리뷰, 차용해서 리뷰했기 때문에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된다. 기출이 나왔으니까. 자, 어쨌든 표현으로서 예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록, 그야말로 기록이죠. 별거 없고. 의사 전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해석, 의미 해석이에요. 의미 해석, 그렇죠? 의미 해석. 특히 시각문화 미술교육 쪽에서 의미 해석을 많이 강조하죠. 개혁, 사회개혁하자 이 말이야. 개혁. 개혁하자고 덤비는 전위 예술들을 아방가르드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방가르드. 러시아 구성주의, 그치? 러시아 절대주의, 구성주의, 그다음에 입체파, 다다, 초인술주의 전부 다를 아방가르드라고 그래요. 아방가르드라고 한다. 잊지 마시고요. 하나 물어보자. 신표현주의는 아방가르드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좋아요. 신표현주의 작가가 누구예요? 대표 작가가? 신표현주의 작가가 어떻게 형성되었죠? 누구? 제니 올저 주세요. 제니 올저 아세요? 제니 올저? 네. 제니 올저가 신표현주의와 상응하는 신개념주의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봐봐. 선생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신표현주의 하고 지금 선생님 제니 올저를 얘기했습니다. 제니 올저는 무슨 주의? 신개념주의. 자, 그럼 딱 보기에도 누가 더 표현적이에요? 여기가 표현주의죠. 그렇죠? 신표현주의는 양식이 세 가지 이름이 있죠. 그죠? 이탈리아 버전, 트랜스 아방가르드, 독일 버전, 신표현주의, 미국 버전, 배드 페인팅. 자, 이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 3C라고 그랬잖아요. 3C. 그치? 쿠키 좀 즐겨봐. 엔조 쿠키. 또 클레멘트. 또 키아.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무래도 여기가 좀 더 표현적이야. 이런 주장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표현적이야. 한편 이들은 아방가르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아방가르드를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사회 개혁을 얘기했어요. 개혁. 자, 요 화두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신표현주의에 반대되는 제니올처, 신개념주의라고 합니다. 신개념주의를 합니다. 신개념주의는 사회 개혁적 의사가 있다 없다? 묵비권이다. 신표현주의는 그러면 다시 신표현주의는 사회 개혁적 의사가 있다 없다? 개인 신화적이잖아요. 개인 신화적이니까 사회 개혁적인 것은 없어요. 다시 일로 와서 신개념주의는 사회 개혁적인 요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신개념주의는 있어요. 신표현주의는 없고 개인 신화니까 없고 얼른 보기에 우리가 얼른 보기에 얘네가 오히려 사회 개혁적이어야 될 것 같고 얘네는 그냥 담담하게 아무 의미 없이 그지 그냥 글자 제니올처 뭐 거기 무슨 사회 개혁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반대로 이쪽이 사회 개혁적 의지가 있고 이쪽은 오히려 그런 게 없고 그래요. 아방가르드 얘기하다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 그럼 왜 사회 개혁적인 요소가 있느냐? 인간이란 주변 환경과 사물과 관련성 속에서 정체성이 이렇게 조성된다는 뜻이거든. 그런 측면에서 글자로 사회적인 문제를 이렇게 툭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는 식으로 던졌던 것이 신개념주의 제니올처예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체크해 놓고 나중에 또 정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신표현주의 헷갈려요. 신표현주의는 얼른 보기에는 사회 개혁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지만 있다 없다? 없다. 얼른 보기에 얘는 정말 무담담할 것 같은데 사회 개혁적 요소가 있다 없다? 일부 있다. 알고 계시고. 자, 아방가르드는 사회 개혁적이다 아니다? 개혁적이다. 사회 개혁적이다. 사회 개혁적인 요소, 사회 개혁적인 것을 얘기했던 미학자 누구예요? 미학자 아도르노, 피터 브르거. 지금 완전히 아무 말도 모르겠다. 이거 뭔 말이야 도대체. 저 사람 한국말 하는 거야 라고 들리더라도 받아 적어 놓으세요. 받아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또 하게 돼 분명히. 자, 오늘은 첫날이고 지금 유네스코에서 제시했던 것을 우리가 크게 이렇게 딱 맛만 보는 거니까 일단 적어 놓으면 얘네들 또 한 번 또 하게 될 때가 있어. 지금 몰라도 돼. 몰라도. 그런데 그때 가서는 또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아도르노, 뭐 피터 브르거, 이들은 아방가르드, 뭐 사회 개혁, 예술로 사회를 바꾸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부른 사람들은 한 번씩 시험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피터 브르거만 빠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봐둬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양, 질서, 통합, 뭐 이런 것들이 유네스코에서 발행된 예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막 적어놔야 돼. 선생님 얘기하면 다 적어놓고 반복하고 하셔야 돼요. 시험 때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시험에서도. 시험 보고 나서 1차 시험 보고 나서 학생이 그때 영구적으로 합격했던 분이 전화하고 막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 바꿔줘서 또 같이 그 전화로 통화했는데 이 바꿔준 선생님은 선생님 우리 문제풀이 했던 거 이거 나왔어요. 특히 그 색채 조화론 그거 나왔어요. 이랬더니 옆에 바꿔준 그 연구 조교 그거 했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딴 생각 잠깐 하거나 메모하지 않으면 착 넘어가요. 넘어가고서 이제 선생님 그런 거 안 가르쳤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 다 적어놔. 적어놓고 2번 갑니다. 비어진리의 미적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예술의 내적 가치. 얘는 시험에 없습니다. 오늘 문제. 한번 읽어두시고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긴장을 해소시켜주며 파괴적 충동을 완화시킨다. 자아 내부의 여러 갈등을 순환시키며 통일과 조화의 상태를 일으키도록 한다. 상상력을 개발시켜주며 타인의 입장에 서게 하는 능력이 있다.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 지각과 분별력을 순환시킨다. 지각력 미술교육론에서 지각력 얘기 여러 마디가 했어요. 그죠? 드로잉을 가르치면 지각력이 발달한다. 누가 얘기했더라? 호레이스만 잘했어. 또 러스킨 잘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기억해 주세요. 지금 대답 못해서 괜찮아? 빨리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상호 공간과 이해를 배양시킨다. 인간생활에 대해서 이상을 제공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3번 미술교육 성격. 자, 1번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처 맑은 개념이나 언어의 매개 없이 알매 대상과 직접 접촉하고 직접 경험하는 원초적 지각으로 직접적인 알미라 표현한다. 잘 읽었어요. 아주 똑똑합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이쁠 줄 몰랐어. 자, 두 줄을 읽었는데,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두 줄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두 줄 중에서 어느 부분을 중요한 단어로 탁 묶을 것 같으세요? 직접적인 암, 그쵸?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암을 하려면 원초적 지각. 형광펜. 자, 매를 뽕 띄는 미술교육을 무엇 때문에 중요하다? 원초적 지각력을 키워주고 그래서 직접적인 알므로써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에 2번 읽어봅니다. 5문자 2번 시작. 예술을 통하여 생각하는 특성들은 이게 갑자기 소리가 확 죽어졌어요. 할리 버튼의 시적 사고. 그러나 썩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그냥 그러다 치고 3번 아주 중요하지. 그지?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 중에 일부분이에요. 자, 3번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각의 분화 뭐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던 거고, 메릴로 뽕띠는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4번 또 중요하겠지. 4번 에커와 존 듀이 무슨 사고? 질적 사고. 질적 사고. 질적 사고란 듀이가 얘기하는 질적 사고란 곧 생활을 말하고요. 생활은 곧 경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경험으로서의 미술류예요. 그걸 질적 사고라고 그래요. 질적 사고.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듀이의 질적 사고가 뭔데?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근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항상 배운 것을 좀 더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자기 스스로가 한 발 더 나아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듀이가 얘기한 질적 사고, 미술교육은 질적 사고야. 생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경험이야. 이것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어려운 걸 내가 물어본 건데. 장점을 얘기해보자. 장점. 수업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자. 장점. 학생의 생활과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지. 단점이 있어. 단점. 계속 경험만 하니까 계속 정적이야. 결과 없지. 결과 두세요. 과정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 요렇게 생각을 해. 앞으로 공부할 때. 단편적이면 탁탁 받지 말고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나아간 생각하고. 그러면 저절로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 미술교의 성격. 자, 간단하게만 하자. 뽕띠는 뭐? 듀이는 뭐? 그래요.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미술교의 목표. 랜싱이라고 하는 학자는 정의적 목표, 기능적 목표, 지적인 목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말로 바꾸면 정의적 목표는 정의적, 기능적인 건 심동적, 지적인 건 인지적. 보통 그렇게 되죠. 그건 그냥 그 정도만 읽어도 될 것 같고 5번이 중요하지. 허버트 리드. 세 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계의 근원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발적 창조적 능력의 억압에 있고 교육에서는 자발성의 결여가 성격의 분해에서 유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적 레지스턴스가 바로 예술 교육이다.
잘 읽었습니다. 아주 꾀꼬리들이 아주 그냥 자, 세 줄 읽었습니다. 이제 또 찾아봅니다. 자기라면 이 세 줄 중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겠다. 뭐 자기 마음들이지 뭐. 오늘날 뭐 이럴 수도 있고. 선생님 같으면 허버트 리드는 예술 교육이다. 라는 거를 할 것 같아요. 자, 봐봐. 사회가 병리 현상이 많다는 거야. 사회가 이미 병들었어. 이 병든 거는 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냥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망까지 안 가려면 예술가에 의한 예술 교육이 된 이상적인 사람들이,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이상적인 사람들이 사회를 자꾸 이끌어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퍼져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만들어 줄 때 이 사회의 병리 현상은 개선된다는 뜻이지. 그게 바로 예술 교육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기 간단해져. 허버트 리드는 어떤 단어가 중요해? 그거라고. 예술 교육. 자, 그거 설명해 보세요, 저한테. 허버트 리드 예술 교육 뭔데? 뭔 말이야? 용용용용용용 이렇게. 허버트 리드가 추구하는 인간상,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사람. 좋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번 장자 나오죠, 그죠? 쓰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좋아, 다 했어요. 자, 2번 장자가 나오는데 장자의 뭐? 장자의 뭐? 이건 외워놔야 돼. 외워야 돼. 이거는 화론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외워야 돼요. 화론할 때 또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거 외워두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미술이 억압된 감정을 풀어내고 개인에게 잠재된 창조적인 것을 표출시키기 위해서는 일체의 걸림에서 자유로워지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수업할 때마다 늘 얘기했었는데 또 똑같은 옛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옛날에 말이지.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 그 이전에 중국에 황제가 있었는데 중국 황제가 한 번은 국내에 있는 화가, 화원들 다 모아가지고 미술 사생대회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거를 뭐 예주 참판 같은 사람이 주관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화원 다 불러다 놓고 이제 이렇게 딱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리 다 잡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황제가 등장을 하는 거지. 황제 딱 등장했어요. 등장해서 이제 징 하고 딱 시작하려고 쳤는데 치는 순간 저쪽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려요. 봤더니 어떤 화원, 말단 화원 한 명이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거야. 지각한 거지. 이 지각력이 없는 이놈이 지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명색이 황제인데, 그리고 자기는 이 주관하는 예주 참판이야. 그지? 장관이라는 거지. 화가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황제한테 가서 폐하, 내가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오늘 그냥 좋은 날인데 그냥 한번 봐줘. 내비둬.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내비둬. 너 저쪽 가서 빨리 그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있는 도중인데 또 뭐 바삭바삭 소리가 막 자꾸 들려. 봤더니 황제 앞이니까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다 머리 뭐 다 그냥 꼭 조이고 막 그냥 여기도 다 조이고 막 붓도 달달 떨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놈만 늦게 와서 우당투당 했는 놈만 머리 다 벗어 제끼고 이거 다 벗어 제끼고 막 양말도 다 벗고 뭐 그래서 철퍼서 깔고 앉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폐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놈이 죽든가 내가 죽든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황제가 하는 말이 아니다. 아마도 저 사람이 그림 제일 잘 그릴 것이다. 이유는 작가란 무엇인가 이렇게 속박되어 있으면 그림이란 그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해의 반박이에요. 해의 반박. 이해 가시죠? 자, 요 해의 반박이 조금 철학적으로 또 사용할 때가 있어요. 철학적으로. 아주 부부관계가 좋았던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상을 차려야 될 상황이에요. 여기 이제 초상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 처갓집 사람들 다 오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와서 딱 봤는데 이 남자, 그러니까 남편이 막 울고 슬퍼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상복도 안 입고 다 벗어져 끼고 술하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막 몹시 섭섭하고 화났죠. 와, 야, 뭐 마누라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뭐 자기 없어 못 살 하더니 이제 죽으니까 뭐 이러냐라고 했더니 내가 부인이 죽었다고 해서 지금 옷을 다 조여매고 이렇게 한들 죽은 부인이 돌아오느냐. 부인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나애가 부인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철학적인 얘기를 해요. 그럴 때도 회의반박이란 말을 해. 옷을 다 풀어 적겼으니까. 이해 가시죠?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 두 가지 사례로 나올 겁니다. 해의 반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문장은 두 가지 사례로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규격을 벗어 적기고, 그렇죠? 옷을 다 풀어 헤치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네 글자 뭐? 다시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미술이 억압된 감정을 풀어내고 개인에게 잠재된 창조적인 것을 표출시키기 위해서는 일체의 걸림에서 자유로워지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을 한 발 더 나아가 보자. 첫날부터 너무 어려운 거 시키나?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누군데? 잘할 거야. 이거를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학자 입장에서 옹호해 보세요. 미술이란 억압받으면 안 되니까 아동들에게 어떻게 자유 표현하게 해준다. 그치? 재밌지, 그죠? 요거를 DBA 입장에서 반박해 보세요. 너무 아동 중심으로 가면 기초 기본 교육이 무너진다.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지? 대답 좀 해. 자, 다음에 고드 페이지. 산업사회 시기 미술교육. 월터 스미스 쭉 읽어봅니다. 시작. 산업에 기여하는 미술교육을 주장하여 학교 미술교육을 통해 지역 공장의 산업 디자이너로 훈련할 수 있게 하였다. 1873년 정식으로 문을 연 미술사범학교를 통해 기술하는 디자이너보다는 미술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려 했다. 모방과 복사에 의한 기능적인 드로잉 프로그램, 단계적인 훈련에 의하여 정확한 묘사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방법에 이 학자의 의의가 있다. 누구? 그래요. 외워두시고요. 계속 갑니다. 허버트 리드. 허버트 리드 계속 갑니다. 동그라미 첫 번째 리드는 시작. 리드는 교육의 기초를 예술에 두고 평화적 세계의 투석을 정조하는 데 예술교육의 임무와 사명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리드의 예술교육과는 예술을 통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리드가 주장하는 인간사는 이성과 감성의 조화된 인간형이다. 교육의 기본적 목적으로는 첫째, 교육이 사물에 의한 교육이어야 한다. 무엇에 의한 교육? 사물에 의한 교육. 무엇에 의한 교육? 사물에 의한 교육. 사물,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촉각적인 경험. 촉각적인 경험. 촉각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됐고. 그 다음에 둘째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교육적인 방법의 유일한 형식을 자연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교육의 분열보다 결합에 의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무엇에 의한 교육? 결합에 의한 교육. 이성과 감성의 결합. 인간과 자연의 결합. 그런 것들을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단어만 해보자. 허버트 리드는 무엇을 통한 교육? 어떤 인간성? 교육은 무엇에 의한 교육? 또 교육은 무엇에 의한 교육? 그래요. 그렇게 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BA 교육과정의 특징. 첫째는 학교 안에서 밖으로 발달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도 발달한다. 둘째는 복잡하고 미묘한 미학적 기술들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간과 반복, 탐색, 계속적인 노력과 실습이 필요하다. 셋째는 미술학습은 인간 발달 과정과 관련된다. 즉 교육과정 계획자와 교사가 발전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는 교육과정
그래요. 거기까지가 오늘 시험 문제 중요한 것들이고요. 요거 조금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요거까지 정리 좀 하는 게 좋겠어요. 미술교육 1주차에 해당하는 역사 이론 학자 주장점인데 요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맥락적으로 쭉 보자. 기차를 타자, 기차. 기차를 타면 일반적으로 1750년 이후부터를 산업시대라고 그래요. 산업시대. 그래서 산업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이때 생기는 것이 표현, 기능, 중심, 미술교육, 그쵸? 요게 요때 생깁니다. 요게요. 요거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이 특징은 장점과 단점으로 구성되어 있겠지. 그쵸? 단점은 그야말로 너무 훈련적이야. 너무 기능만 추구하죠. 그쵸? 반면에 장점은 드로잉력을 신장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이런 것들이. 우선 좀 간단하게만 먼저 보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흘러가다가 1896년, 그 다음에 1904년을 기점으로 창의성, 그 진보주의 교육론이 생겨요. 창의성 중심. 이렇게 생기지. 그죠? 이 창의성 중심은 형성 계기가 있습니다. 형성 계기. 형성 계기. 형성 계기. 우선 형성 계기가 미술계와 교육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미술계는 역시 또다시 유럽 쪽하고 미국 쪽으로 나눠지죠.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이 형성됐던 미술계의 배경. 유럽에서는 무슨 주의? 표현주의. 잘했어요. 미국에서는 1913년 뭔 쇼인데? 아모리쇼. 그렇지. 요게 미술계의 배경이야. 아시겠어요? 교육계는 여기에 반대를 했던 진보주의죠. 요게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형성 계기가 됩니다. 자, 저한테 빠르게 얘기해 주세요.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형성 계기를 미술계와 교육계로 나누자. 미술계는 뭐? 그렇죠? 자, 요 1904년 여기가 바로 듀이예요. 듀이하고 요건 듀이는 철학.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한 사람이 치제. 이렇게 되죠. 듀이의 장단점 우리가 아까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치제의 장단점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잡아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치제는 무슨 표현을 강조했다? 자유 표현. 그래서 미술 교육을 아동으로 관점을 돌려줬던 역할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영향을 받았던 로엔펠트. 로엔펠트는 치젝과 동일하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치젝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치젝과 같지 않은 로엔펠트만의 특징이 있어. 뭐뭐? 그렇지. 발달 단계에 맞춰야 돼. 그 다음에 동기유발 발달에 맞춰서 해야 돼. 주제와 재료와 연구도 역시 발달에 맞춰야 돼. 그렇지? 아울러서 교사의 능력과 자질이 필요해.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전부 다 책에 다 있어요. 기본서에. 그렇죠? 자, 더 중요한 건 요 시절쯤에 로엔펠트 등에게 영향을 줬던 뭐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인지주의, 개인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개로 나눠지죠. 개인적 구성주의 누구? 그렇지. 이 사람하고 또 반대되는 비고츠키. 삐아제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비고츠키도 선택형이 이제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제 봐둬야 되겠지, 그렇죠? 자, 삐아제는 개인, 비고츠키는 사회. 그렇죠? 그러면 물어볼게. 비고츠키가 우리 미술 교육에 주는 시사점. 상보적 교수를 해야 된다. 그치? 협동학습, 그치? 상호작용, 상보적 교수를 해야 된다. 그치? 또 상징 매체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 상징 매체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형의 놀이를 중시하자. 이게 비고츠키가 우리 미술교육에 주는 중요한 점이에요. 어떻게 된다? 상보적 교수. 이거 다른 말로 바꿔야 좀 쉬운 말로. 협동학습, 상호작용, 그치? 뭐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상징 매체.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상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볼수록 많이 이해도가 높아지겠지. 그런 얘기야. 상징 매체를 많이 쓰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뭐야? 조형놀이.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창의성 중심 이후에 봐봐요. 창의성 중심 이후에 여기가 이제 1940년대, 50년대가 되겠고요. 이때 중요한 학자들이 쭉 나오죠. 로엔펠트, 그 다음에 허버트 리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특히 로엔펠트는 저기도 했지만 발달 단계가 가장 중요해. 발달 단계. 허버트 리드는 아까 또 얘기했지만 예술 교육이 중요하고. 자, 그런데 요게 이렇게 흘러서 1964년에 이 창의성 진보주의 미술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여서 열었던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렇지. 펜 한 3년 열었어요. 3년. 펜 스테이트 세미나. 여기서 도대체 뭐 한 거야? 미술은 학과로서의 본질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누구 논문 주제로요? 박한 논문 주제로. 자, 그래서 이렇게 떠들어 제꼈는데 이때 바로 시행했나? 안 하고 1984년에 DBA가 나오는 거야. 그 얘기 즉슨요. 봐봐요. 그 얘기 즉슨 창의성 중심 얘네들이 여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1960년대, 1970년대까지도 창의성과 관련된 민주주의 교육이 시행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얘는 나오자마자 문제가 있었지. 이미 80년대가 됐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걸 다시 또 수정해서 나온 것이 뭐예요? 네오 DBA.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네오 DBA 특징 5가지가 있지, 그치? 당연히 암기해야 될 거.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돼? 뭐 중점 및 선택적 활용, 그지? 또 학습 내용의 다양화, 그치? 또 다문화적 경험, 그치? 통합적 학습, 그치? 뭐 그런 것들을 외우셔야 돼. 얼마든지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보자. 여기 보자. 이제부터 이제 자기 스킬이 중요한 거야. 요 판을 이렇게 넓게 A4 용지 같은 데 이렇게 넓게 써놓고 이제 시험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보고 해설도 듣고. 그러면 시험에 여기 나왔다, 요거 나왔다 체크를 자기가 해. 이해 가시죠? 자발적으로 체크를 해. 로엔펠트 나왔네? 시험 문제 리드 있었네? 시험 문제 비고치기 있었네? 이게 중요한가 보다라고 체크를 해놓고 집에 가서 공부할 때 얘네들 한번 더 보고 요거 말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른 학자들도 있는데 라고 메모해서 자기가 또 한번 쳐다보고 열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의 계획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것에 대한 족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할 수 있죠? 네. 그래요. 화장실 갔다 오고 1교시 A형 시험 보겠습니다.